예, 저는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방향을 굉장히 반중의 최전선에 나서게 된 것에 마지막에 방점을 찍은 그 요인이 한국의 약진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제 한국과 미국의 그럼 이제 이런 그 무기에 관한 일종의 이제 협조 경쟁의 시대인데 비핵 첨단 영역에서는 미국을 가끔씩 밀어내요. 이게 특히 뭐 불 붙여 갖고 쏘는 건 이건 한국이 아마 제가 보기엔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수출이 불가능한 최첨단 영역은 그거는 그냥 넘사벽이에요. 그 한국에 그것까지 할 수 있다. 그것도 미국을 초월할 수 있다. 그렇게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유튜버에서 그런 짓 하고 있으면 그건 국뽕 코인팔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거나 정말 국뽕 중독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국뽕 좀 치료제를 가끔씩 좀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넘사벽이에요. 그런데 세계 무기 시장은 그런 무기는 안 나와. 세계 무기 시장엔. 심지어 우리 현무도 못 나가. 전략성이 강해서. 우리 현무 못 나간다고 세계 무기 시장에. 그런 건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 무기 시장은 그보다 한 등급 아래에 첨단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다연장 유도 로켓 이거 이제 일종의 첨단 무기란 말이에요.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게 이제 하이마스에서 쏘는 거죠.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말고 이제 대기권에서 날아가는 거. 여기 보면요. 자, 보세요. 뭐 크기나 뭐 이거 직경 비슷비슷해요. 227mm, 239mm.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무 239 아닙니까? 뭐 길이 뭐 3m 93cm, 3m 94cm, 길이 1cm 차이 나고 자체 중량 미제는 302.5kg, 우리는 340kg, 우리가 한 40kg 무겁죠? 38kg, 37.5kg 무겁네. 탄도 무게를 딱 보세요. 우리가 2배가 넘어. 그러니까 일단 세게 터져야 돼. 많이 죽여야 되고. 한국 무기는 기본 한방 주먹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일단 주먹이 세. 근데 사거리는 뭐야? 같네. 가격은 우리 훨씬 쌀걸? 잠깐만. 사거리가 같은데 결국 왜 쐈어? 탄두 보내려고 쏜 거 아니에요. 사거리는 같아. 같은 거리를 탄두를 2배 이상 많이 보내. 이게 끝난 거죠. 근데 로켓이 그럼 사이즈가 커? 똑같네 사이즈도. 중량이 한 40kg 무거울 뿐이지. 37.5kg. 이 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야, 이거 기술 좋네. 이 소리가 나와요. 저절로. 여기 이제 여기 귀날개 달려있죠, 여기? 우리도 여기 귀날개 달려있죠. 이건 나중에 이제 얘기하려고 이제 귀날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꼬리 쪽에 날개 달려있지만 귀에도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귀날개하고 꼬리 날개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방향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차세대 다연장 유도 로켓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하고 있고 한국도 검토 중이에요. 한국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거 문 닫아 걸어놓고 커튼 뒤에서 많이 해요. 컨셉이 완전히 달라. 제가 이렇게 정보를 수집을 해보면. 이 미국 거 이걸 ERGMLRS라 그러고 엊그저께 실험 한 서너 차례 한 3차인가 4차 실험이 있었어요. 직경이 좀 늘어났어요. 254. 기존보다 한 10% 확장됐어. 길이는 같아. 아까 귀날개를 없앴어요. 귀날개를 없애면은 그 공기역학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공기역학을 좋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거야. 비행 속도는 음속의 2배. 그러니까 비행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한꺼번에 안 가게. 그러면 이거 뭐냐면 좀 비싼 로켓을 쓰는 거죠. 이중 펄스. 중간에 경막이 있어가지고 1차로 연소되는 로켓 연료하고 2차 연소 로켓이 좀 성분이 달라서 길게 오래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탄두 중량은 같아요. 42kg. 사거리가 150이에요. 지금 목표 사거리가. 자, 보세요. 한국의 차세대 유도 로켓. 이건 제가 짐작입니다. 이게 램젯을 쓴다 그래서 제가 짐작한 거예요. 램젯 쓰면은 이렇게 포탄이 있으면 포탄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거든. 그 공기 흡입구가. 그러니까 이게 좀 늘어날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254에서 266 정도로 제가 봤어요. 10% 확대해서. 길이는 같을 거고, 여기 공기 흡입구가 있으니까 여기도
여기도 이제 귀날개가 없어지죠. 그만큼 조절이 이게 이제 그 컴퓨터 조절 능력이 좋아야지. 그리고 이제 이건 램젯이니까 음속의 3배 정도 나오게 되죠. 우리 저기 지금 요번에 개발한 거, 야혼트에서 그 초음속 미사일, 그 대함 초음속 미사일 개발했잖아요. 그것의 축소형의 천무 239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대지용으로. 탄두 중량은 기존 거 유지할 거라고, 90kg. 그 다음에 사거리는 3배 이상 늘린다 그러거든요. 240km. 이런 물건 개발되면 우리 께 나요? 미국 께 나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2km 우리 지금 거를요. 탄두 중량 42로 줄여버리면 지금 거 조금 손보면 150km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건 우리는 힘들어서 개발할 필요도 없어. 우리 입장에서는 탄두와 탄약 사이의 비율 조정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개발하려는 건 뭐냐면 아예 엔진을 램젯으로 바꿔가지고 사거리를 3배 이상 늘리겠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차세대를 비교해보면 사거리는 160% 정도 한국이 크고요. 탄두 중량은 200%죠, 최소. 그 가격은 130% 정도 될 거예요. 미제거나 미제랑 같거나 미제보다 조금 비싸거나 램젯 하게 되면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천무 수출용의 미군 GPS, 밀 GPS를 쓰게끔 해줬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겠냐. 미국이 다연장 로켓, 단거리 탄도미사일 영역을 한국에 내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봅니다. 자, 중국은 이제 대만 침공 때 주한 미군 기지 및 괌 기지 공격을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이 도발하면 저건 중국한테 6.25도 그랬어요. 모택동 붙잡고 오케이 받고 그 둘이 공범이에요. 김일성하고 모택동이 저기 스탈린 오케이 받고 그래서 일 저지른 거예요. 북한이 일 그냥 혼자 안 저질릅니다. 중국이랑 오케이 받고 해요. 자, 그러면은 중국은 한국 상대를 할 때는 이제 한국을 직접 상대를 하시고 대만을 처리를 해서 대만에서부터 한반도로 번지는 케이스를 생각할 거라고요. 그때 중국은 뭐 걱정해야 되냐. 한미 방위조약 3조에 의하면 괌이 공격받으면 한국은 무조건 참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주한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중국이 그럼 무조건 중국한테 반격해야죠. 중국이 영토를 공격한 건데. 예. 근데 이 비슷한 조건이 일본 자유에 대해도 똑같아요. 일본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 일본 자유권이 발동하죠. 바시 해협, 대만 해협, 미야코 해로 남중국 해를 중국이 틀어막으면 일본의 경제가 타격을 받으니까 자유권이 발동하죠. 그 다음에 일본과 대만 사이에 민간 항공이 장애를 일으키면 자유권 발동하죠.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면 다음을 전부 하지 않고 대만을 공격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중국은 한, 미, 일, 대만 4명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골로 가요. 첫째 대만 항로를 안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야코 해로 바시 해협을 안 막아야 되고요. 주일 미군기지, 주한 미군기지를 공격 안 해야 되고요. 괌을 공격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만에 드나드는 항공기를 안 막아야 돼. 항공기 막으면 자유권 발동한다니까. 6가지를 안 하고 대만을 공격할 도리가 있냐고. 이건 마치 잠 안 자고 수면하기 뭐 이런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형용모순이지. 그래서 한국은 적당한 때가 왔을 때 야, 니들 주한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 우리 개입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니들이 괌 기지를 공격하면 우리 개입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다른 개입하게 되는 사정은 좀 더 생각해 볼게. 라는 시그널을 뭐 공개적은 아니더라도 비공개적으로 혹은 암시해서 계속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한테.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당한 시기가 오면. 네. 자, 동아일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신문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결정적 계기는 김순덕 여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사님 참 구역질 나는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가끔 이렇게 보다가 제가 웩 하고 오바이트 할 때가 있어서 잘 안 보게 되는 건데, 동아일보의 국장, 이 국장이라는 분이, 오랜만에 좀 제대로 된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요새 이제 윤 대통령이 좀 이념적으로 좀 그 농도가 짙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취지로 말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념 가치를 내세우는 것은 이를 똑바로 세우지 않고는 저들과 싸울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한다. 내년 총선에서 통상 이제 이 국힘 쪽은 총선이 오게 되면 외연을 넓히는 전략을 세우는데 윤 대통령은 오히려 이념 가치 선명성 기반으로 정체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굉장히 쿨한 얘기를 썼어요. 동화가 이제 이 정도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제 김순덕 같은 사람 글을 좀 더 읽게 되겠죠. 좋은 글이지만 그래도 좀 시비를 건다면 동화가 놓친 게 있죠.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나토 워싱턴이 윤석열에게 미친 영향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 나토 워싱턴에서 고공비행하면서 노는 사람이에요. 노는 물이 달라. 그럼 내공이 급진전하죠. 그래서 고공비행하면서 딱 길이 보이니까 거기에다 대고 맹폭하는 거예요. 노는 물이 좋으면 성장을 하죠. 특히 마음이 바르고 학습 능력이 있으면 성장합니다. 어마무시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 이제 취임한 지 한 1년 한 3개월 됐는데 이제 워밍업 끝났다. 이제 수습됐다. 그러고 말하고 싶은 게 이미 4개월 전이에요. 워싱턴 선언 때야. 11개월 때. OJT, On the Job Training. 이제 수습된 거야. 이미 그것도 아니야. 작년 말에 이미 로이터 통신 딱 내가 그거 여러 번 작년 11월 말이었죠. 그거 여러 번 제가 인용했잖아요. 그 로이터 통신 그거 하는 거 보고서 이 사람이 이미 경지에 들어섰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네. 그래서 이 동아 이 부국장님 같은 분은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 군사지정학의 그런 다이내믹 아직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얘기가 뭔데 엊그저께 월스트리트 그 미국 그 경제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경제가 군사지정학에 의해서 장악됐다. 그러니까 순수 경제 논리라는 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세월이 됐다. 그 얘기를 한다고. 미국 애들이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동아 같은 데서 또 조선 같은 데서 제가 보기엔 전 중앙이나 JTBC는 좀 마탱이가 많이 간 것 같고, 예, 그런 데서라도 이렇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좀 제대로 봐주면 우리 얼마나 사회가 좀 뜨뜻해지겠습니까? 좀 그렇게 해서 좀 덕을 한 6개월만 제대로 쌓으면 그 다음부터는 백모가 조선노가 욕 안 해요. 욕한다고 돈 생기나? 돈 안 생기면 안 해요. 자, 청기누설 좀 하겠습니다. 한국의 소위 진보의 버팀목은 누구였나?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버거워했던 상대는 누구예요? 본인 말에 의하면 미 국무부입니다. 박정희가 비극적으로 충돌했던 상대는 누굽니까? 중국도 또 김일성도 또 소련도 아니었습니다. 네, 미국이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나이스하게 타협해서 퇴각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준 게 누구예요? 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장 위대한 리더십이라고 평가받는 레이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간의 판을 제대로 깔아주니까 참으로 특이하게 정말 기적과 같이 위대한 타협과 퇴각이 이루어질 수 있었죠. 이걸 나중에 야비하게 어떤 못돼 먹은 대통령이 야비하게 통수치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 있다고 개소리를 하면서 이상한 짓을 했었죠. 야비한 짓이죠. 자, 또 이제 청기누설을 해보겠습니다. 1982년 12월 23일, 교도소에서 직행 차 타고 바로, 비행기로 가서, 미국 노스웨스턴 항공 비행기 타고서 바로 미국으로 출국하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취재기자 피하기 위해서, 부인과 자녀들도 같이 이제 옆구리로 돌아서, 화물 계류장인가 뭔가 해서 해서 미국의 워싱턴 옆에 있는 덜레스 공항까지 갔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영접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에드워드 커네디 상원의원입니다. 1980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현직 대통령 카터에 석패한 사람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경선을 뛰어서 석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을 꽉 잡고 흔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무렵에. 그 사람이 덜레스 공항까지 영접을 나왔어요. 알려지지 않은 얘기지만.
제가 그 영접 같이 나갔던 사람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그 누구죠? 문익환 목사의 동생. 예. 그 뭐라고 있죠? 예. 그 사람이랑 같이 나왔다 그러더라고. 예. 그다음에 네오콘의 왕, 예, 부시 아들 부시죠. 예. 그 아들 부시랑 죽고 못 살던 관계였던 사람 누굽니까? 네. 예. 노무현이죠. 예. 그래서 노무현 10주년 추모식 2019년에 네, 그림까지 그려서 싸들고 와서 네, 참 열심히 추모해 주셨죠. 그 노무현은 함부로 평가를 못 해요. 그 네오콘 혹은 미국의 그런 전략적 관점에 딱 맞는 거를 세 가지 개혁을 했어요. 하나는 캠프 험프리, 두 번째는 한미 FTA, 세 번째는 제주 강정기지. 자, 한국의 소위 진보의 버팀목이 누구였는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동아일보요. 우남 이승만을요. 죄송합니다. 우남 할아버지. 개패듯이 팼습니다. 조선일보요. 우남 이승만 개패듯이 팼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박정희 개패듯이 팼습니다.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미국이 견제해 주니까. 미국이 견제해 주니까 완전 쥐잡듯이 잡았어요. 정말 악랄하게 잡았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를. 아마 지금 동아 조선 사람들이 그때 그 마이크로피쉬로 되어 있는 거 그 영인본 보면 창피해서 못 볼 거야. 창피해서 스스로. 그러면 한국의 그러한 이른바 맹렬한 전투성을 가진 반전체주의 성향, 반공성향 리더십에 계속 뒷다리 잡고 주저앉힌 게 누구냐 말이야.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게 무서운 거야. 미국 이거 안 해요. 아니,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가지고 미국의 상하원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 노인이 1954년이면 80입니다. 80. 그 앞에 앉아있는 애들 다 자기 제자뻘 되는 애들이에요. 프린스턴 대학 1910년 박사니까. 그 우남 이승만이 거기 연설하면서 내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그 최선의 길은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게 현실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면서 미국은 해군과 공군만 대라. 한국과 이 중화 민국이 육군을 대서 중국을 해방시키자. 이런 식으로 갈라져 갖고 이 그 냉전이 그냥 유지돼 간다. 이거 어려운 일이다. 결판 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박정희를 보면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좌파, 진보, 야당을 보호해주고 키워준 버팀목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국이 이렇게 다채로운, 그러니까 모놀리틱한, 저는 뭐 해체주의까지 포함해서 좌빨까지 포함해서 이기면 다 좋은 거예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기면 돼. 우리 보수가, 자유공화가. 그래서 그런 단조로운 하나의 흐름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상처와 흔적과 그 나이테가 있는 그런 다원적이고 풍부한 정치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꼭 뭐 미국을 전 욕을 못 하겠더라고. 예,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결론은 뭐냐. 이때까지 이른바 진보 혹은 좌빨, 버팀목, 예,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게 천기누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어떻게 됐냐? 이제 쟤들 망했시오. 77년 버팀목 사라졌시오, 이제. 한국의 진보가 이게 완전히 노골적 종중으로 갔잖아. 자, DJ 보자고요. DJ 때 DJ가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국정원이 저기 안기부가 북한에 구축했던 간천방 다 드러났고 그 간천방 북한에 구축했던 휴민트 조직을 관리하던 안기부 직원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운동화 신고서 그 만주 땅에서부터 운남까지 튀어가지고 탈출하고 별 이상한 일 다 벌어졌다고요. 그러나 그거 할 때 누가 국정원장이 이종찬인가? 그러나 DJ가 안 건드린 영역들이 있어요. 군부 잘 안 건드렸다고. 그래서 아까 노무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밑에 무슨 1심의 간첩에 관계된 자들까지 해서 전부 디글디글하게 거기 뭐 청와대까지 다 포진을 해 있는데 미국 네오콘하고 딱 손뼉을 마주쳐가지고 캠프 험프리, 한미 FTA, 제주 강정을 했다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 될 뻔하신 분은 빼고라도 대통령이셨던 분 문재인에서 문재인의 그런 두 가지 얼굴이 어딨냐. 문재인은 얼굴이 이쪽에 없어. 오른쪽은 그냥 공굴이야. 왼쪽만 얼굴이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종종으로 확 기울어 있는 거죠. 진보도 그 모양이 됐잖아. 그런데다가 미국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대중화해 50년, 1970년에 대중화했으니까 중국 사랑 30년에서 깨어나가지고 지금 살벌하게 차이나 디리스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서방은 지금 스캇 스나이더의 그 얘기가 미국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은 어떻게든 처리가 돼, 저거는. 미국은 시스템인데, 뭐 트럼프 아니야 트럼프 할아버지 같은 고립주의가 들어와도, 고립주의 파퓰리스트 들어와도 크게 안 흔들려요. 이 정도 틀 잡히면. 미국과 서방은 한미일 삼국체제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로 한국의 친중 좌빨 진보를 꼽고 있어요. 뭐 미국이 특별히 한국의 친중 좌빨 진보 죽이겠다 공작할 필요도 없어. 77년 동안 괴어놨던 버팀목만 뽑으면 돼요. 이미 뽑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77년 버팀목이 이게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참, 폭망한 걸 축하드리죠. 폭망한 걸 축하드리죠. 이 한국이 종북 좌빨들이 이제 이미 한국 사회가 많이 안정되고 다원화되고 풍요해졌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이 지경까지 온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 이제 이 동아일보가 제대로 이제 쓰니까 이제 조선에서도 괜찮은 또 칼럼이 나왔어요. 이게 MB 진영의 강골들이 드문데 이 천영우 당시 이게 안보 쪽이었나 외교 쪽 비서관 하시던 양반이죠. 예. 그 천영우 씨가 이제 칼럼을 썼는데 잘 썼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잘 썼다 그래도 이제 좀 시비를 거는 게 제 사명이니까 이 양반은 이제 일본의 그 한반도 통일 문서 지지가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 캠프 데이비드 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은 자유와 평화, Freedom and Peace in the Unified Korean Peninsula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 그거를 이제 한미일 대통령이 같이 성명을 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주목을 하면서 일본이 통일 한반도, 즉 한반도의 자유 통일 이거를 지지한 게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럼 미국은 했냐? 미국도 처음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분단 이후 77년 전에 분단된 이후 그러니까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미국 대통령이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처음입니다. 이거는 9월 19일 강습 상륙 강습함이 이제 리틀 항모라 그러죠. 이게 인천 앞바다에 오는 거랑 우리가 좀 이유를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항공모함의 서해 훈련은 2010년에 있었습니다. 연평 포격 직후에. 그 다음에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도 있었어요. 2013년 둘 다 조지 워싱턴 호입니다. 서해 진입이라 그러면 뭐 말하자면 진도 앞바다에 와도 서해 진입이에요. 제주도 서쪽에 와도 서해 진입입니다. 바다로 보면.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진입했는지 모르는 거죠. 어디까지 와서 훈련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인천까지 이게 그 상륙 강습함이 온단 말이에요. Amphibious Assault Ship이 와요. 항공모함은 상징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뭔 일 벌어지면 항공모함은 서해로 절대로 안 들어오죠. 예. 심지어는 동해에도 안 들어옵니다. 항공모함은. 예. 그러나 상륙 강습함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중국 보고 너희 까려면 까봐 임마. 너희 까면 우리는 고생하지. 근데 너희가 우리 까는 순간 미중 전쟁이야. 너 깡다고 있냐? 그러니까 미국에 배팅할 수 있는 종류의 무기예요. 서해나 동해에서. 상륙 강습함과 구축함이. 그래야 중국에 못 가요. 배팅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해야. 그래서 제가 구축함이라든지 호위함의 고급화 이런 건 제가 찬성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품으로 깨지는 거거든. 그러나 항모 전단은 얘기가 다르다고요. 아무튼 간에 항모는 상징이지만 상륙 강습함은 저거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강한 메시지죠. 근데 이제 제가 천영우 양반의 글 중에 조금 갸우뚱하는 게 뭐냐면 여기 독도 문제 휘발성을 줄이기 위해 양국 해양 경계 협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건 제가 도저히
그러니까 납득을 못 하겠어요. 아니 일단 이 독도 문제 악화시킨 주범 중에 하나는 MB입니다. 제가 그 MB에 독도 가서 그 무슨 이상한 그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어저께 좀 비판을 했더니 그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좋은 답글을 써준 시청자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독도는요, 실효적 지배,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계속 눌러붙어 앉아 있는 게 최고입니다. 저걸 이제 성나게 이제 그 만들면 안 좋아요. 실효적 지배가 10년가, 20년가, 30년가, 40년가, 50년가 하면 나중에 어떡할 거냐고. 그냥 실효적 지배지. 지금 그 실효적 지배에 대해서 일본이 시비를 못 걸잖아요, 감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돼. 일본이 이 상황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가지고 한국에 시비 걸어요? 못 겁니다. 여기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가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어도 한국인이 100명은 더 죽는데 일본인보다. 어디 시건방지게 우리한테 시비 걸어? 못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한테 유리해집니다. 독도 문제 휘발성 없습니다. 천영호 씨. 휘발성 없는 문제를 왜 휘발성 있다라고 잘못 착각해서 국민을 오도합니까? 독도 문제는 휘발성이 없어요. 휘발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엉덩이 깔고 눌러 앉아가지고 실효적 지배를 계속 끌고 가면 돼요.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국력이 세지고 한국의 국방력이 세지니까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윤 정부가 좌파가 윤석열에 대해서 저 비열하게 일장기 앞에 이런 무릎 꿇었다라고 하겠는데 여기서 독도까지 해? 저게 해양 경계협정 하게 되면 일본이 그냥 순순히 독도 내줄 것 같아요? 좌파가 아무리 우리한테 유리하게 협상을 해도 그거 가지고 또 일본한테 무릎 꿇은 친일파 저기 양아치라고 윤석열을 공격할 텐데 뭐하러 저희를 서두르냐고. 나 저거 보고서 천영호 선생한테 대해서 정말로 제가 깊게 실망했습니다. 왜 생각이 이렇게 짧아? 독도는 지금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잖아. 그냥 눌러 앉는 게 최고예요, 독도는. 그러면서 한국의 국력이 커지고 한국이 자유통일되고 여기가 거의 8천만, 9천만 인구가 되고 파워가 세지면 일본이 어떻게 까불어? 실효적 지배 그냥 인정하는 거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상황이 위중한데 독도 가지고 일본이 문제 일으켜? 못합니다, 일본. 그런 깡다구 없는 나라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한테 비판하신 분, 제가 MB를 비판한 이유가 그거거든. 그냥 안면 몰수하고 실효적 지배로 엉덩이 깔고 앉는 게 최고인데 거기 가서 왜 자기 정치 그 지분 누리겠다고 거기 가서 왜 저기 무슨 가출한 고삐리처럼 갔다가 저기 난간애기 돼서 똥폼 잡고 사진 찍냐고 대통령이란 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은 절대로 독도 가지고 문제 안 서두를 겁니다. 저 서두르면 손해봅니다. 예, 저런 소리 잘못하는 사람들은 좀 큰일 날 소리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